예, 지금부터는 빅데이터의 시각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빅데이터 역사, 그다음 빅데이터 시각화 과정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굉장히 아마 빅데이터를 공부한 학생들은 다 낯이 익을 건데요. 기본적으로는 빅데이터는 데이터량이 굉장히 많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많은 양의 데이터를 실제로 시각화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를 시각화하는 형태는 우리가 실제로 패턴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에 어떤 형태의 데이터들이 있는지에 대한 패턴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을 보시면 그 왼쪽 그림에 많은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을 할 때 그 수집된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워드들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어떤 데이터를 표현하고 있는지를 보게 될 건데, 그 오른쪽에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시면 뭐 소셜 미디어 데이터다 이런 형태로 구분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엔터프라이즈 데이터다 뭐 이런 형태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각화는 결국은 기존에 있는 많은 텍스트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구조적으로 잘 보여주기 위해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패턴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가장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과 같은 또 예제를 한번 볼까요? 실제로 이 데이터를 보면 우리가 라면 한 봉지보다 끓인 라면이 더 싸다 뭐 이런 형태로 광고 형태의 그런 실제 데이터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제 컨텐츠를 보게 되면 데이터를 시각화하면은 하나의 화면에 필요한 데이터 요소를 모두 적합시켜서 복합적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뭐 이런 부분들은 1981년부터 2012년도에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세금이 거의 없는 전기 요금 어떻게 변화됐나? 그래서 실제 현재 보면 13배가 증가됐다. 뭐 이런 형태로 복합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형태의 시각화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우리가 실제 전기요금에 대한 모토로 뭐 이야기하고 있고, 이 전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전략해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전기는 원료 석유보다도 싸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실제 캠페인 측면에서 전기에 대한 소비 부분을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핵심적인 형태로 부각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면, 이 텍스트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그림을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빅데이터를 전공하는 학생들, 특히 시각화하는 학생들은 이 웹사이트를 아마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자, 여기는 영국 지도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영국 지도고요. 그 다음에 실제 지도상에 구분되어 있는 형태로 보면 전부 실제 각 주별로 이렇게 나눠진 그런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타이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Where does my money go?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제 나의 돈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결국 이게 이제 뭐냐, 정부의 예산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예산을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실제 왼쪽에 있는 그런 그림을 보시면은요, 정부 예산이 전체 영국 예산을 보시면 2010년도 예산인데 그 예산이 501.9 밀리언. 그래서 실제 파운드겠죠, 단위는. 그 파운드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형태로 보시면 되겠고, 이 예산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왼쪽에 위를 보면 헬스라고 되어 있죠.
건강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러닝 거버먼트 부분, 그 다음에 디펜스, 컬처 뭐 이런 부분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많은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그 많은 예산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한눈에 이렇게 그림으로 제공해 주고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원의 크기가 있죠. 원의 반지름 크기를 보시면 이 크기에 따라서 예산의 규모가 딱 보여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실제 우리가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보면 실제 나의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아주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시각화를 하면 한 화면에 깊고 폭넓은 데이터 세트를 효과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런 그 빅데이터의 시각화가 어떻게 실제 이루어져 왔는지에 대해서 좀 더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개된 그런 시각화 내용들은 굉장히 아주 여러분들 시각화를 위해서 배우는 부분에서는 아주 필수적인 이해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1980년대부터 이제 1800년도부터 시작했는데요. 이 1800년도에 가장 대표적인 거는 우리가 나폴레옹 군대의 러시아 원정 차트입니다. 여러분들 이 차트를 보시면 이 차트는 우리가 이제 프랑스 토목공학 기술자가 있는데요. 이 토목기술공학자가 만들어 놓은 건데 그 토목기술공학자는 찰스 조셉 위너드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자가 만들어 놓은 그림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보시면 아주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1812년, 1813년에 우리가 나폴레옹이 러시아 원정을 했던 그런 상황을 그대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X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실제로 이제 우리가 시대적인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연한 젓갈색은 여러분들이 연한 젓갈색이 보이죠? 연한 젓갈색은 군대의 위치와 생존 병력을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의 두께가 우리가 실제 군대가 얼마나 군인의 숫자가 얼마나 실제 살아남아 있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쭉 침공을 해 나가고 있는데 그 지리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진한 연한 젓갈색의 두께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러시아를 우리가 침공하면서 병력들의 수가 감소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검정색은 뭘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이동 궤적과 병력 숫자를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기온은 굉장히 영하의 혹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원정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보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동 궤적과 병력의 숫자를 표현하고 있으니까 결국 점점 줄어드는 형태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그림을 통해서 쭉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를 알 수가 있냐면, 나폴레옹 군대가 러시아로 진격해 퇴각할 때까지의 공간 데이터와 그 다음에 거기에 연동한 각 지점의 생존 병력 숫자, 그 다음에 기온, 그 다음에 타임라인, 그러니까 시간이죠. 이런 모든 것들, 즉 많은 것들이죠. 많은 것들, 즉 여기서는 이제 네 가지 형태인데 이 네 가지의 형태를 우리가 2차원 차트로 표현한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이제 굉장히 아주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각화의 아주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많이 사용되는 그런 그 시각화의 그림 중에 하나가 1854년에 러시아와 연합군 간에 이제 크림 전쟁이 있었는데, 이런 크림 전쟁에서 실제로 뭐 세균, 그다음에 전쟁터에서 부상, 사망, 뭐 이런 많은 것들을 우리가 경험한 라이팅게일이 실제로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쭉 놓고 보시면 실제로 죽은 병사의 숫자를 표현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전쟁터에서 몇 명이 사망했는지, 그 다음에 입원 내용, 부상 정도, 그 다음에 질병 및 사망 여부, 이런 것들을 이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실제로 여기를 보세요. 여기 보시면 요 안에 있는 내용은 결국 뭐냐 그러면 전쟁터 부상으로 사망한 그런 숫자를 표현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영역에 있는 그런 그 크기나 이런 부분들은 병원에서 2차 감염 사망 수를 나타내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실제 표현해 놓으면 결국 각각의 이런 그 그림마다 실제로 전쟁터에서 부상해서 사망한 숫자, 그 다음에 병원에서 2차로 감염한 사망 수,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딱 보시면 병원에서 2차 감염해서 사망한 숫자가 여러분들이 전쟁터 부상으로 사망한 숫자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점점 실제 시각화의 중요성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고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인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20년에서 1930년대에 아주 시각화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 또 읽기도 쉽고 의미 전달도 잘 되고 있는 그런 그림을 하나 소개해 드리면 여러분들이 그 그림을 보세요. 자, 여기에 보면 영국인데 영국이 이제 산업화가 점점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때가. 그래서 실제 이 고용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한번 구분을 해본 거고, 여기에 구분해 보시면 홈하고 팩토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홈은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제 농경사회가 됐을 거니까 농경에서 일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고, 그 사람들이 팩토리에서 근무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점점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색깔로 구분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색깔을 보시면 실제 연두색 같은 경우가 이제 실제로 홈에서 여러분들이 농경사에서 이제 지내는 그런 경우고, 그 다음에 팩토리가 오렌지 색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1820년대는 아주 여러분들이 농경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숫자와 그 다음에 팩토리에 근무하는 사람의 숫자를 보면 이 팩토리에 근무하는 숫자는 아주 절대적으로 낮죠. 그렇죠? 하나밖에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거. 자, 그러면서 1830년대는 우리가 점점 팩토리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게 되기 시작한 거고요. 1845년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팩토리에 근무하는 사람이 이제 홈에 있는 사람보다는 더 많아짐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860년대, 그 다음에 1880년대는 뭐 비교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하나하나의 사람에 대한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각 심볼은 우리가 50밀리언 파운드를 얻게 되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뭐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죠. 자, 이래서 여러분들이 이 산업의 변화를 한눈에 딱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그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1960년, 70년대가 들어서면서 이런 그 시각화는 여러분들이 광고와 더불어서 실제로 많은 것들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그림을 통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가로축은 여러분들이 이제 시대를 표현하고 있고요. 1972년, 1974년, 그 다음에 76년, 78년, 80년, 그 다음에 82년 뭐 이렇게 좀 표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로축은 여러분들이 이제 달러로 되어 있죠. 달러. 그래서 이 달러로 이제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대에 따라서 이 달러가 증가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 그 증가된 형태들은 결국은 실제 지불되는 돈이 연도에 따라서 계속 증가되고 있다라는 거고, 그게 여러분들이 하우스에서 사용하는 비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용들을 어떻게 실제 캠페인 측면에서 부각시키고 실제 부각된 그런 기반으로 뭐 비용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더 알차게 쓸 수 있게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광고 형태의 패턴으로 이제 시각화가 발전된 게 1960년대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00년도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그림처럼 실제 시각화는 아주 복합화되어 있고, 이 복합 데이터, 즉 복잡한 데이터를 여러분들한테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시각화가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시각화는 결국은 정형화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특정한 분야를 우리가 인포그래픽스라는 형태로 나오게 되고, 이 인포그래픽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양한 형태의 시각화, 아주 보기적인 시각화, 그 다음에 복잡한 데이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발전돼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 보시면 튜어리스트 스냅샷인데요. 여러분들이 여행에 관련된 그런 정보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형태가 되겠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선은 뭐 노선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각각의 지역들을 표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역들의 실제 여러 그 뭐 패턴들을 우리가 실제 이 원으로 표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관련된 정보들을 얼마만큼 취하는지 뭐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표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기능들을 한꺼번에 다 표현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이 그림을 보시면 실제로 나라마다 서로 어떤 특정한 값에 대해서 비교할 수 있도록도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많은 정보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시해주는 형태로 이 빅데이터의 시각화 기술들이 발전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 분야를 우리가 이제 인포그래픽스 분야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시간에 따라서 이런 데이터들의 흐름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오른쪽의 그림과 같이 실제 그 경향들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각화는 이제 실제 많은 정보들을 복합적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고,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특정한 영역에서 내가 보다 자세히 보고 싶을 경우는 여러분들이 클릭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데이터를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형태로 발전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빅데이터가 실제로 시각화하는 과정은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보기 좋게 만들어주는 시각화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시각화가 필요하지만 이 시각화를 위해서 데이터들에 대한 여러 가지 형태의 여러분들이 처리를 해야 되고 수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공을 해야 되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이제 이 그 빅데이터 시각화 과정을 보면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분석된 내용을 가지고 시각화하는 형태의 패턴을 취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앞에서도 소개했던 것처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빅데이터를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수집 뭐냐면 원초적인 소스들이 있겠죠. 그래서 뭐 스마트 디바이스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SNS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이 수집이 쭉 되겠죠. 그러면 앞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볼륨 측면에서, 그 다음에 베리어트 측면에서, 그 다음에 벨러시티 측면에서 실제 데이터들이 다양하게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런 들어오는 데이터들을 실제 저장해 놓고 그 저장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분석은 여러분들이 뭐 다양한 그 툴들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뭐 여기서 이야기했던 R 도구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파이썬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되는데, 그 분석하는 형태들을 분석하는 방법론 측면에서 보면 뭐 군집 분석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셜 데이터 분석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마이닝을 사용해서 분석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평판 분석을 할 수도 있고, 인공지능 분석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크게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데이터 마이닝을 이용해서 분석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딥러닝 같은 인공지능 기법을 이용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석 데이터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각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각화들이 이제 실제로 우리가 다음과 같은 5가지 방법으로 시각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시각화 방법, 그 다음에 분포 시각화 방법, 그 다음에 관계 시각화 방법, 그 다음에 비교 시각화 방법, 그 다음에 공간 시각화 방법을 통해서 이런 데이터들이 시각화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실제로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시각화되는 데이터는 크게 수집된 데이터, 그렇죠? 수집된 데이터. 두 번째는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들이 나오게 될 건데, 이 분석 결과에 대한 또 시각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두 부류의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시각화 5가지 부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형태로 시각화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밑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정보를 가지고 시각화하는 패턴들을 다양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 그림 같은 거 보면 여러분들이 뭐예요? 캘린더 맵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시각화를 하는 형태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막대 그래프를 이용해서도 시각화를 할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도상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이렇게 뿌려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실제 2차원 환경의 그런 원을 통해서도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특정한 객체에 대한 정보를 시각화해서 보여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소개했던 복합적인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우리가 엔터프라이즈 형태로 여러분들이 시각화하는 그런 패턴들도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각화는 정보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정보 이해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목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렇지만 이 시각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목적하는 바를 우리가 쉽게 캐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간 시각화, 분포 시각화, 관계 시각화, 비교 시각화, 공간 시각화는 뭐 뒤에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시간 시각화는 말 그대로 시간에 대한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분포 시각화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미리 정해져 있는 그런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카테고리에 얼마나 실제로 데이터들이 분포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시각화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투표를 했다 그러면 정해진 후보자는 있죠. 그러면 뭐 예를 들면 3명이다 그러면 3명에 대해서 딱 정해져 있고,
그러면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면 이 3명 중에 한 명을 투표하거나 아니면 뭐 무효표가 되거나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4개의 그런 카테고리가 형성이 될 거고, 그 4개의 카테고리 내에 얼마만큼의 투표를 취득했는지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우리가 분포가 어떻게 됐는지를 나타낼 수 있도록 표현해주는 그런 시각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저는 관계 시각화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뭐 예를 들어 투표를 했다 그런 경우에 뭐 그 투표 성향은 실제 어떤 형태로 보여질 것인지 뭐 구체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겠지만, 여러분들 특정 도시에는 누구 후보에 많이 투표가 됐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설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지역에 투표를 몇 명을 했는지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관계를 맺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맺어서 우리가 시각화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관계 시각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비교 시각화는 뭐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금방 3명에 대한 투표가 있었죠. 그러면 그 3명의 각각에 대해서 실제 투표를 취득한 퍼센테이지가 몇 명인지를 비교해 보는 거죠. 비교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비교 시각화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간 시각화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에 보세요. 이 지도상에 실제로 어떤 데이터가 얼마나 있는지를 우리가 표시해주는 그 지도와 연계되어 있는 그런 서비스들입니다. 뭐 가장 간단한 게 여러분들 부동산이죠. 부동산은 결국 지도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동산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은 다 공간 시각화에 해당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시각화에 대해서, 즉 빅데이터에 대한 시각화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자, 빅데이터 시각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왜 빅데이터 시각화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빅데이터 시각화는 왜 필요하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규모적인 측면, 그 다음에 데이터의 다양성 측면, 데이터의 속도적인 측면에서 많은 데이터가 들어와 있을 텐데, 그 많은 데이터에서 여러분이 뭐요? 패턴을 찾고자 하는 거죠. 이 패턴을 잘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패턴을 찾기 위한 그런 아주 근원적인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걸 위해서 우리가 데이터 시각화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빅데이터 시각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자, 빅데이터는 먼저 우리가 데이터 수집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데이터 수집을 하고 그 데이터 수집된 것을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를 크게 두 부류로 나누면 먼저 수집 데이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수집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분석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수집 데이터와 분석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시각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각화는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크게 시간 시각화, 분포 시각화, 관계, 비교, 공간 시각화,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장의 내용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빅데이터에 대한 시각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빅데이터의 시각화의 역사들을 우리가 1800년대부터 어떤 형태로 변화되어 왔는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나이팅게일 뿐만 아니고 나폴레옹에 대한 그 전쟁 부분에 대해서 2차원 시각화를 통해서 우리가 전쟁터를 어떤 형태로 즉 어떤 방향으로 실제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우리가 침공했는지, 거기에 따라서 군대가 몇 명이 남았는지를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시대적인 관점,
그 다음에 전쟁 그 터에 대한 관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시각화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또 병사의 죽음, 그 다음에 간염에 대한 죽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할 수 있는 나이팅게일의 시각화. 그래서 나이팅게일의 시각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쟁터에서 돌아와서 죽는 사망자보다 감염을 통해서 죽은 사망자가 훨씬 많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병원들이 감염병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제 조치를 취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 시각화는 데이터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아주 중요한 그런 도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데이터 시각화 과정을 우리가 소개를 했죠.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 그 다음에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목적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으로 시각화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를 좀 더 빠르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데이터 시각화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공부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시각화의 다양한 사례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정보에 대한 이해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그런 곳에서 이 데이터 사례들을 더 수집해 보시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